940페이지나 검사의 부제기 결정입니다. 제기할 필요 없다 이런 결정용인데요. 요거는 세제출의 새로운 기소중지 처분으로서 독자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독자적인 소원 대상이 된다. 요 부분만 아시고요. 그 다음 다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검사의 처분, 기소처분과 공소 취소처분. 요거 A, B, C, D 있죠. 요 제목 좀 숙지하셔야 돼요. 특히 선택형에서 이것들도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자, 검사의 기소처분은 법원의 공판으로 진행하죠. 법원의 공판으로 흡수되는 결과, 즉 재판의 독립성, 이 관점이 이제 바로 작용해버려요. 법원의 공판으로 진입하는 결과 재판의 독립, 사법부의 독립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헌재가 권력분립의 관점에서 심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공소 취소 처분은요, 검사가 공소 취소를 하겠다 의사표시했다고 해도 바로 공소가 취소돼 버리는 건 아니거든요. 검사의 일방행위로. 공소 취소에 대해서는 그 공소 기각 결정이 법원에서 떨어져야지 이제 결국 공소가 취소된 효과가 나기 때문에 이 결국 뭐예요? 법원의 재판이 개재됩니다. 그래서 A는 공이 법원의 재판이 전제되는 사안이고요. 그렇다면 재판의 독립이라는 관점에서 다 헌재가 판단사항으로 삼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 B, 검사의 수사 제기 결정. 요거는 그냥 내부 결정에 불과합니다. 그냥 다짐이에요. 제기하겠다. 그래서 아직은 대외적인 어떤 효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봐서 실제는 제기하고 이런 모르겠지만 대상이 안 되고요. C, 검사의 내사종결처분. 이거 내사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내부적으로 처리된다. 내부적으로 처리된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내부적인 작용으로서 원칙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는데 다만 셋째 줄이 중요합니다. 원래는 고소사건인데 진정사건으로 봐서 내사종결처분하면 이거는 실질적으로는 고소사건에 대외적 응답 의무가 있는 사안에서의 처리이기 때문에 소원 대상성이 있다고 해요. 여러분 이제 진정사건, 고소사건 구분할 수 있죠. 진정사건은 대외적 응답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사종결처분과 직결되죠. 근데 고소사건은 고소권이 주어져 있는 사안, 고소권이라는 어떤 정당한 이제 심사 절차에 관련한 촉구권이 주어져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대외적 응답 의무가 설정됩니다. 그래서 대외적 응답을 해야 될 사안에서 그냥 안 하고 안에서 처리해버리면 이거는 신청권 침해가 되는 거예요. 권리 침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실질로 판단하고요. 그 다음 D, 검사의 수사 및 구형. 현재 수사 중인 사건 자체는 구체적인 공권력 작용이 있다 볼 수 없죠. 아직 수사 중이니까 아직은. 그렇기 때문에 또 아직은 대상이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검사의 구형, 논고문제시 이런 것들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요. 재판부를 구속하는 효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한 의견 진술에 불과해서 결국 또 소원의 대상이 안 됩니다. 권리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볼 수 없어요. 자, 5번 사법작용, 법원의 재판. 이미 아까 사례 풀 때 이제 처리된 거고요. 재판은 원칙적으로 안 되도록 헌재법에 규정되어 있는데 예외적으로는 인정해야 된다. 그 예외만 잘 아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A 내려가시면 재판 소원의 원칙 금지. 재판의 의미를 아셔야 되겠죠. 금지되는 재판의 의미, 줄된데 종국 판결 외에 본안정 소송 판결 및 중간 판결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기타 소송 절차의 파생적 부수적 사유가 난 공권적 판단이 다 포함된다. 무슨 의미죠? 재판의 전제성 할 때 재판의 의미하고 똑같다고 했죠. 그래서 형식이나 단계를 불문하고 법원의 심판작용에 해당하면 전부 금지되는 재판에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자, 다음 페이지. B, 예외적 허용. 줄,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위반되는 재판. 즉,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만큼은 소원의 대상을 인정합니다. 근데 요거는 어떤 법리에서 인정할 수 있느냐? 첫째 줄에 나왔어요. 위헌결정의 기속력, 따옴표 하세요. 위헌결정에는 기속력이 발생하죠. 결정을 준수하고 반복을 하면 안 되는 의무가 생기는데 그에 반해서 재판을 내렸다면 이거는 헌재법상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기 때문에 요것만큼은 이제 법치주의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어쨌든 기속력이 인정되는 당연한 효과 면에서 재판 소원을 다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 예외 설정 잘 아시고, 자, 다음에 예외 허용 요건으로서 줄된데 중요한데요. 헌재가 이미 위헌으로 결정한 법률을 적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하지는 않고 그 적용으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실제 침해될 것을 요구합니다. 기속력에 반하면 일단은 위헌이지, 위법이지, 끝났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실제 기본권이 침해될 것을 요구해요. 그 이유는요, 별거 아닙니다. 헌법소원의 일반 요건이 뭐예요? 기본권 침해의 주장 요소가 포함되어 되거든요. 그러니까 헌법소원의 일반 조건인 기본권 침해의 주장 요소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위헌결정에 반하는 재판을 냈더라도 결국 기본권 침해 사안이 아니다. 기본권 침해와 무관하다.
해버리면 소원의 일반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요. 그래서 기본권이 실제로 침해될 것 따옴표 하시고 일반 요건이라고 써놓으세요. 기본권 침해의 주장 요구하는 일반 요건 사안입니다. 자, 그 밑에 판례는 또 대조되는 판례인데요. 자, 3번 보죠.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장래 효과를 가지므로 법원이 헌재의 위헌결정 이전에 따옴표하세요. 그 법령을 적용하여 선고된 판결은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서 내린 판단이 아닙니다. 위헌 결정된 법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위헌 결정 이전에 합헌으로 추정되는 법을 적용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기속력 취지에 반한다 볼 수 없어요. 앞에서도 봤는데 기속력 작용은 장래적 작용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결국 요거는 이제 그 위에 그 제시된 그 예외 사안들하고는 전혀 무관한 별개 사안이 됩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으로서 소원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결정 유형 보지 마시고, 그 다음 이제 법원의 사법행정행위, 이거는 소원의 대상이 돼요. 이건 재판 아니죠. 네, 재판 소원할 때 재판 아닙니다. 그 다음 6번 입법부작위. 입법부작위의 의 유형 앞에서 이미 처리했는데요. 부진정 부작위, 진정 부작위 나누시고, 자, 오른쪽 넘어가셔서 진정 부작위에 대해서는 소극적 심판 유형 가능하죠. 소극적 심판 유형으로 심판을 청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부작위라는 소극적 행위를 대상으로 해서 소송물로 해서 소원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반면에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자귀로 취급하는 결과 소극적 행위 유형을 대상으로 삼으면 바로 각하 나오고요. 자귀, 즉 적극적 행위 유형을 대상으로 심판 청구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아래 줄 뒤에 이 경우에는 존재하는 법률, 즉 자귀적 존재물의 위헌성이 문제되므로 위헌법률 심판이나 법령헌법소원이나 위헌심사의 헌법소원을 제기되지 부작위를 대상으로 재판을 청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록형 제시할 때 이런 거 상당히 중요하죠.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자, 그 다음 내려가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적법요건. 자, 두 줄 보는데요.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은 헌법소원의 일반 적법요건을 구비함과 동시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자귀 의무가 존재해야 되고, 그죠? 그 다음 진정 입법 부작위만 대상으로 삼아요. 진정 입법,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안 됩니다. 그죠?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부작위를 대상으로 해서 재판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자귀 의무, 진정 이런 세 가지 개념적인 거 잘 포착하시고, 일반 적법 요건은 자 보세요. 특이한 거 보세요. 줄된데 입법 부작위 헌법소원의 경우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은 별도 심사가 필요 없습니다. 예, 부작위는 어떤 행위를 매개로 해서 집행작용을 매개로 해서 부작위 효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작위 자체만으로 바로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집행작용이 예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성 검토 필요 없고요. 다음 아래 줄 입법 부작위에 대해서는 다른 구제 절차가 없어서 보충성 예외에 해당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고소송 유형으로서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정도는 예정되는데 그때 부작위는 행정처분의 부작위를 대상으로 해요. 항고소송 유형이기 때문에 처분을 대상으로 하는 부작위. 그래서 입법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법원의 소송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 결과,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규범을 대상으로, 법규범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법원의 소송 절차는 없습니다. 법규범을 직접 통제하는 법원의 소송 절차 부존재. 법규범을 직접 통제하는 법원의 사전 절차는 존재하지 않는 결과 항상 보충성 예외에 해당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줄된데 원칙적으로 청구기한에 제한이 없습니다. 청구기한 제한이 없다. 왜? 계속성 때문에. 계속적 침해성. 나날이 새로운 침해가 갱신되는 결과 청구기한을 매일매일 기산점이 갱신돼요. 나날이 새로운 침해가 갱신되는 결과 기산점도 매일매일 새롭게 갱신되기 때문에 청구기간 도과의 문제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청구기한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부진정 입법 부작위는 전혀 다르고요. 뒤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세 가지 정도 검토 대상이 있죠. 부작위 엄청 중요한 것들이고, 지금 이 부작위가 문제되고 있는데, 부작위 소원이나 이런 게 문제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필요 없는 요건 검토를 막 하고 있는 것, 그거는 우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처결을 해서 이런 것들은 필요 없다 쳐내버리시고, 그 다음 문제되는 것들 위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이런 이제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 자귀 의무 B 헌법적 입법 의무. 그 다음 페이지 가서 그 예시 판례 보도록 하죠. 그
그 위에 본문의 3번 판례는 이미 앞에서 이제 본 거고요. 예, 집행명령으로의 위임에 대해서는 재정의 의무가 없다는 거 이런 거 앞에서 한번 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 회색 박스 있죠. 행정입법 의무가 헌법상 의무인가? 예, 본문에도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보죠. 입법부가 법률로서 행정부에게 특정한 사항을 위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부가 이러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와 관련해서 헌재는 행정입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행정권이 위임의 취지에 따른 입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권에 의해 입법권이 침해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삼권분립의 원칙 등에 비추어 취하고 있는 우리 헌법 하에서 행정권의 행정입법 등 법 집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라고 봐야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행정입법 의무의 부작위는 위법한 것인 동시에 위헌인 것이 된다. 자, 다시 위에 적으세요. 행정입법 등 법 집행 의무는 헌법적 의무 적으시고, 헌법적 의무 따옴표. 단순한 법률상 의무가 아닙니다. 법률상 의무 X. 그래서 헌법에 직접 어떤 의무가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문구가 없더라도 이거는 헌법상의 의무라는 거예요. 왜? 삼권분립 체제로부터 나옵니다. 그 위에 삼권분립의 원칙. 입법자는 일반적으로 국가 의사를 결정하고 그 일반적으로 결정된 의사의 구체적 집행은 집행부가 한다. 이런 어떤 기능 분장, 이 체제 때문에 결국 헌법이 마련한 헌법상의 삼권분립 원칙에 따른 기능 분장이기 때문에 이거는 헌법상의 의무이지, 별말 없어도 헌법상 의무이지, 단순히 상위법에서 비로소 위임을 했다고 해서 법률상 의무에 국한된다 이렇게 보지 않아요. 예, 그 밑에 예시 판례들은 됐습니다. 지금 보실 필요 없고요. 앞쪽에서 본 것들, 다룬 것들 위주로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맨 마지막 판례로서 이제 주민투표법의 제정 의무, 기본권 아니죠. 자, 그다음 오른쪽에 외국 대사관자의 강제 집행 불능에 대한 손실보상, 요거 이제 차모시 사건 그때 했던 거, 이런 것만 이제 좀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진정입법 부작위일 것 줄된 데 가죠. 대표적으로 평등원칙 위반 문제는 진정입법 부작위가 아니라 부진정입법 부작위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등원칙 위반 입법, 법은 있죠. 어떤 입법이 있죠. 있는데 일부에게만 수혜를 주고 일부는 수혜를 주지 않았다. 그럼 그건 어때요? 그 위원회 문제는 일부 규정에서나 일부 규정이 없는 부진정 입법 부작위의 대표적 사례입니다. 평등원칙 위반 혹은 평등권 침해의 입법은 부진정 입법 부작위의 대표적 사례지 진정 부작위의 대표 사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심판 유형의 선택이나 청구 취지의 구성이나 이런 것들, 청구기한의 준수 여부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자,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입법 부작위의 인용 요건. 일단 그 입법 시기 선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때요? 재량권이 있죠. 줄된 데 가시면은 뒤쪽에 입법의 시기 역시 입법자가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헌법 제40조로부터 유의하는 입법 시기의 선택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위헌성 판단 나오는 게 아니라 아래 줄된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것과 정당한 이유 없이 아무런 입법이 없을 것. 요 두 가지요. 정당한 이유 없는 입법의 상당한 혜택이죠. 상당한 이유 없는 입법의 혜택. 요걸 이제 나눠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상당한 입법 혜택. 그 밑에 판례들 지금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 이제 행정부작위로 내려가시는데 요것도 이제 부작위라는 의미에서는 구도가 똑같죠. 그래서 헌법소원의 일반 적법 요건을 구비할 것과 자규 의무가 있을 것. 그 다음에 이제 원칙적으로 진정부작위일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전제되어 있는데요. 자, 내려가셔서 그 오른쪽에 이제 판례들 중에 최근 판례로서 좀 의미 있는 것만 보겠습니다. 두 번째 판례. 교도소장의 법률서적 제공 의무. 청구인의 법률서적 대여 신청에 대한 교도소장의 부작위가 수용자의 재판 준비에 도움을 주어야 할 교도소장의 헌법상 자기 의무를 해태한 것인가. 자, 교도소장이 수용자의 열람 신청이 있는 도서에 대해 반드시 일정 기간 내에 대여해 주어야 한다거나 분실도서를 구입하여 대여해 주어야 할 자기 의무가 헌법상으로는 도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런 구체적인 의무가 헌법으로부터 직접 도출은 어렵다고 하고요. 그러나 그 밑에 표현은 또 다릅니다. 수용자가 재판 준비와 진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일반적 의무요. 이런 일반적 의무는 헌법상의 자기 의무가 맞다고요. 재판 청구권의 실현, 이런 기본권적 가치와 직결되기 때문에 내포되어 있다 이렇게 보지만은 그 위의 내용들은 너무 더 구체화된 내용들이죠. 더 특정적인 내용들이고 이런 것들은 입법의 매개 없이는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다음 그 밑에 투표소 내 수화 통역인 배치 입법 업무도 부정했어요. 굳이 둘 필요 없다라고 했고요.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정해야 할 입법 의무도 없다고 합니다. 선거일을 돈을 받는 휴일로 해야 될 이유가 없겠다. 예.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다 봤고요. 앞쪽에서. 그 다음 행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인용요건. 예, 이거 똑같죠? 상당 기간이 지나고 정당한 이유가 없을 것. 자, 이제 사법부작위로 가겠습니다. 사법부작위도 공권력의 불행사이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데 헌재법 68조 1항 본문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헌법소원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법원의 재판의 지연과 누락 등에 대해서는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논의된다. 가 재판의 지연. 이에 대해서 우리 헌재는요. 둘째 줄 1번 재판 지연을 재판의 심리와 절차에 관한 법원의 판단 문제로 보고 재판 소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각하하기도 했고 또는 공권력의 불행사로 보면서 자기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각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냥 각하입니다. 우리 헌재는 항상 각하인데요. 논거가 이제 다양하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숙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나로 가겠습니다. 재판의 누락. 재판의 누락이란 재판의 주문에서 판단할 청구의 일부에 대해서 빠뜨린 것을 말하고 판단의 누락이란 재판의 이유 부분, 주문 말고 이유 부분에서 판단할 공격 방어 방법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것을 말한다. 민소법적으로는 판단 유탈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죠. 유탈 이런 식으로 그죠? 자, 헌재는 재판 누락은 원심의 추가 판결로 구제받을 수 있고 판단 누락은 상소나 재심으로 구제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공이 사전 절차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사전 절차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재판 누락이나 판단 누락에 대해서는 사전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혹은 추구하지 않고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합니다. 보충성 관념이에요. 자, 시험 볼게요. 그림으로 해보죠. 자, 민사소송으로 전제한다면 일단 소장을 작성할 때 청구 취지, 청구 이유로 이제 크게 구성하겠죠. 그럼 이제 판결문은 이에 대한 이제 답변이니까, 예, 이에 대한 대꾸로 이루어지겠죠. 청구 취지에 대한 대꾸가 주문으로, 청구 이유에 대한 판단이 이제 헌법재판의 이제 이유로 이렇게 형성될 텐데요. 지금 이 주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빠뜨렸다. 이게 이제 재판 누락. 이라는 개념이고요. 이유 부분에서 판단할 사항의 일부를 빠뜨렸다. 이게 이제 판단 유탈 내지는 이제 판단 누락. 이렇게 용어 구분하고요. 재판 누락의 경우는 자, 추가 판결 대상입니다. 추가 판결 대상. 자, 이제 참고로 심급 이탈의 기준을 아셔야 되는데요. 심급이 이탈했는가, 이탈하지 않았는가, 당해 신급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가, 이제 당해 신급을 떠났는가, 이런 기준은 주문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문. 주문이 다 나왔으면 이제 당해 신급은 떠났다 평가하고요. 주문이 덜 나왔으면 여전히 당해 신급에 계류 중이다, 계속 중이다라고 평가해요. 그래서 재판 누락 사안은 어때요? 주문이 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당해 신급에서 추가 판결을 내려줘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당해 신급에 신급을 이탈하지 않은 결과예요. 신급 이탈이 없고요. 그 결과 추가 판결 대상이에요. 판단 누락은 자, 요것만 보면 어때요? 주문은 다 나왔는데 이유 부분에서 일부 판단을 빠뜨렸다. 이거는요. 주문은 다 나왔다고 이제 전제한다면 어때요? 신급이 이탈된 경우예요. 그러니까 추가 판결 대상이 아니라 이제 요거는 다른 신급으로 넘어가요. 다른 신급으로 가야 되죠. 뭐죠? 상소심의 불복 제도로 가야 돼요. 그래서 상소나 재심의 대상이 돼요. 추가 판결 대상, 상소나 재심의 대상.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추가 판결이든 상소 재심이든 사전 절차가 직접 다룰 수 있는 사전 절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보충성 관점에서 헌법소원 제기 못합니다. 자, 3. 기본권의 침해 주장. 여기는 안에서 기본권 침해 주장 이제 목차 여러분 검토하실 때도 이제 이런 목차를 세워서 검토하실 텐데 사례를 어떤 걸 검토하는 대상인가 아셔야 됩니다. 예.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권리를 주장하고 있는가 아닌가 그 정도만 파악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평화적 생존권 이런 건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죠. 뭐 평택지구 뭐 재배치 관련해서 미군 재배치 관련해서 미군의 뭐 이주 여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자기결정권 인정하지 않죠. 예,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사례 검토할 때 이제 효용성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주장이 기본권으로 인정되는가 마는가 그런 의미에서 예, 접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넘어가시고 제가 다음 페이지
그 주관적 공권으로서 자치권과 주민권, 이거는 이미 지방자치제도 할 때 다 판단된 부분이고, 제도의 내용이고, 그것도 비본질적 내용으로서 기본권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권 침해의 주장 요소를 포함할 수 없어 탈락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 고유의 판례, 건국 60년 기념사업 추진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사례형으로 출제될 가능성은 없는 사안인데 선택형 대비는 하셔야 돼요. 건국 60주년 기념사업 추진행위, 이명박, 그죠? MB.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 60년 기념사업위원회 설치 운영 및 건국 60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행위에 대해서 60개 그 사업을 편성해가지고 예산을 엄청나게 투여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뭐 건국절 이런 것들에 이제 의미를 살리려고 하는데 이때 이제 역사학자들의 반발이 엄청 심했죠. 무슨 건국절이냐? 예? 우리는 역사적으로 이제 그 연속성이 있는 민족인데 무슨 건국절이라는 표현을 쓰는 그 바람에 1945년 해방과 동시에 우리는 신생 독립국처럼 돼버렸다. 그러면 이제 제일 문제는 뭐예요? 45년 신생 독립한 국가다. 새로 만들어진 국가다. 이렇게 되면 한일 어협정이나 뭐 그런 건 떠나서 독도 분쟁 이런 걸 우리가 완전 포기하는 결과예요. 독도에 대해서 우리 45년 이전부터 일본이 진해가 어떤 그 관리권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는 45년부터 만들어진 나라니까 그 전에 우리가 권리가 없는 거네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도 분쟁이나 여러 가지 이제 한일 간의 분쟁 요소를 우리가 포기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건국절이라는 용어는 잘못되었다면서 역사학자들의 비판이 엄청 많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위헌적인 어떤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헌법 개정도 없이 건국절로 이렇게 명명하는 것은 헌법 개정 사안인데 그거 안 했기 때문에 헌법 개정 절차 위반이고 그런데다가 쓸데없이 돈을 쓰는 것은 예산 낭비고 그런 걸 주장하면서 지금 각종 이제 주장들을 했는데 우리 현재는 간단하게 갑니다. 그냥 기념일에 관한 명칭을 특정하는 문제이지 그것 때문에 갑자기 우리나라가 신생 독립국으로 국제적으로 평가받고 이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문제는 법적으로는 생성되지 않는다 하면서 다 날려버립니다. 그거 이제 한번 살짝 읽어보시고요. 청구인 적격 내려가죠. 적격. 자, 자기 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요 세 가지로 구성되는데 예외들이 항상 따라 붙는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기 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자, 오른쪽에 1번 자기 관련성 나오는데 제목 옆에 일단 쓰세요. 청구인 적격의 전제 조건입니다. 청구인 적격의 전제 조건. 그래서 자기 관련성이 인정될 때 비로소 직접성, 현재성 나머지 조건을 검토하고요. 자기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은 직접성이나 현재성은 같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왜? 자기 관련성이란 표현 자체가 뭐예요? 법적 관련성이라는 전제 조건을 내포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기 관련성이 없으면 애초에 법적 관련성이 없다라고 평가되어서 직접성이나 현재성을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이런 의미는 어디서 강하죠? 여러분 사례 검토할 때요. 사례 검토하면서 이 사안은 자기 관련성이 없는 사안이다라고 하면은 직접성, 현재성 판단을 따로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그때는 바로 밑에다가 자기 관련성이 없는 바 이를 전제로 하는 직접성과 현재성은 더 이상 검토할 필요 없이 같이 구비하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자기 관련성 원칙 내려가시면은 예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자, 가에서 맨 마지막 그 본문 줄 보세요. 현재는 권리의속에 대한 소명만으로 자기 관련성의 요건 구비를 판단할 수 있다 본다. 소명? 어때요? 증명 방식에 비해서 아주 완화된 입증 방식이죠. 왜 소명만으로 된다고 합니까? 객관 소송의 직권주의 체제이기 때문에요. 객관 소송의 직권주의. 그래서 헌재가 적법 요건 판단이든 본안 요건 판단이든 헌재가 직권으로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재판관들의 의심만 불러일으켜 달라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서 직권 탐지할게. 이런 거기 때문에 그 엄격한 증명 방식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기 관련성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적법 요건에 공통되는 내용이니까 일반화시키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나로 가서 자기 관련성 예외에 나오는데요. 공권력 작용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도 그 작용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법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특수한 사안이라면 예외적으로 자기 관련성이 인정됩니다. 자, 근데 별거 아니에요. 첫째 줄 맨 위에 법적인 이해관계라는 용어 보입니까? 따옴표 하셔야 되죠. 청구인 적격의 개념이 법적 이해관련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는 일반적으로는 관념적으로 법적 이해관계가 없다라고 추정돼요. 그렇지만은 특수한 사안에서는 제3자지만 법적인 측면에서 관련성이 생기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때는 그들의 입증을 통해서 법적 이해관계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입증 책임 같은 것들이 이제 입증의 정도 이런 게 달라지겠죠. 자, 그 다음 이대로 스쿨 사건부터 나오는데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부 장관이 학교법인 이화학당에게 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인가 중 여성만을 입학 자격으로 하는 입학 전형 계획을 인정한 부분에 대한 기본권치 및 자기관련성이 인정되는지. 교육부 장관의 이 사건 인가 처분은 학교법인 이화학당에 대한 것으로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인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니다. 즉 입학을 원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인가 처분 자체와 관련해서는 직접 상대방이 아니죠. 인가 대상이 학교니까. 학생이 아니죠. 학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죠. 자, 그런데 줄인데 갑니다. 결국 청구인들과 같은 남성들이 지나갈 수 있는 법전원의 정원이 여성에 비해서 적어지는 결과를,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바 뭐예요? 예외적으로 법적 이해관계가 설정된다는. 그래서 그 처우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닙니다. 수범자는 아니지만 이러한 어떤 인가처분에 따라서 남성들의 입학 문호가 축소되는 법적인 이해관계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예외로서 제3자지만 자유관련성을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 의약품 안전성 유효성 심사 사례. 의약품 판매를 위한 품목허가 신청 시에 임상시험을 거쳐 안전 유효성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토록 한 약사법 조항이 난치병 환자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과 관련되는가. 지금 이것도 보세요. 안전성 유효성에 관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해야지만 의약품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건 지금 명령은 누구한테 대한 거예요? 약 만드는 회사, 제약회사들에 대한 것들이겠죠. 그죠? 약을 팔아먹고자 제조업자들. 그렇지. 지금 난치병 환자 이 약을 사용코자 하는 난치병 환자에 대한 지금 수범 조항이 아니에요. 그 제3자란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내려가시면 줄된데요. 이 사건은 의약품을 공급하는 판매자나 제조자 등을 직접적으로 규율을 대상으로 한다. 한편 위 청구인들이 이 사건 대상으로 인해 입는 불이익은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의 치료 목적 사용을 보다 손쉽게 하지 못하는 사실상의 불이익에 불과하다. 이 판례는 제3자로서 단순한 사실적이고 간접적 이해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주장 취지가 그래요. 임상실험 과정에 있는 아직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약이지만 나는 어쨌든 먹고 싶다. 나는 이래 사나 저래 사나 약을 먹고 죽든 그냥 죽든 나는 일단 약이라도 먹어보고 죽고 싶으니까 빨리 약을 먹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니까 그거는 그냥 단순한 사실상의 이해관계고 법적이고 권리 업무 관계적인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 볼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 다음 이제 시혜적 법률에서의 자유 관련성. 무리하지 말고 여기서 끊죠. 끊고 25일 날 종강입니다. 그때는 무조건 종강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연일 이제 강인군으로 피곤하실 거예요. 오후에는 민법하고, 저녁에는 이제 헌법하고.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평생에서 여러분 이때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참으십시오. 조금만 더 참고 25일 날 이제 화끈하게 끝내도록 하죠. 자, 25일 날은 이제 거의 이제 우리 어려운 건 다 끝냈어요. 다 끝냈기 때문에 권한쟁의에서 판례 한 3개 정도 검토하면 되고, 앞쪽으로 가서 헌정사, 국적법 정리, 그 다음에 관습원법에 관련된 판례 정리, 요거 정도 하면은 이제 다 끝이에요. 그래서 그때 깔끔하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25일 날 18일요? 25일이 아닌가요? 제가 듣기로는 25일로 들었는데 18일이 다음 주 일요일인가요? 알겠습니다. 요즘 날짜 관념이 없어요, 제가. 18일 일요일 날 종강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